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18일 기존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B컷을 결정한 이유가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지표를 고려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직후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회의 이후 많은 지표가 추가됐다며 7월과 8월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두 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B컷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국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질문에는 발표되는 지표와 경제 전망 전개, 물가 및 고용 위험과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답하며 근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현지 시간 18일 연방준비제도의 B컷 결정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B컷 결정으로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직후 부각된 경기 침체 우려,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발언,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뒤섞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며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경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침체 우려를 일축했음에도 이미 가라앉은 시장에는 전환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 미국 자본시장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0.5% 하락, 6만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다른 코인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 시총 5위 솔라나도 2.6%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WTI 선물은 1.42% 하락한 배럴당 70.18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도 0.95% 하락한 배럴당 72.9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는 경기를 활성화해 원유 수요를 촉발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나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 반영돼 연준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자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증시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자 일제히 하락하며 미국의 전기차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0.29% 하락한 227.2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와 관련해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자 덩달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하락하자 다른 전기차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리비아는 1.53% 하락한 12.90달러를, 루시드는 3.7% 급락한 3.64달러를, 니콜라는 2.09% 하락한 5.15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칠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미국은 FOMC 회의에서 결국 B컷 결정을 지었습니다.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 종료를 선언한 건데요. 이로써 한미 금리 차는 150bp가 되었습니다. 자, 50bp를 인하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요동치는 모습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개장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칠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수요일 뉴욕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연준이 잠재적인 경제 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수 살펴보자면 다우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결정 직후에 한때 375.79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9% 내려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1%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금리 인하로 은행주는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0.29% 하락하는 등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엔비디아가 1.92% 내려가면서 대부분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8%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 1.8%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메타가 0.3%, 알파벳도 0.3%, ARM이 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고요.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서 4.75에서 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실업률 상승 등 고용 둔화를 고려한 조치고요.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강세 유지를 위해서 결정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지속적으로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금리를 4.4%로 전망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적 긴축은 종료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13일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에 대한 인상된 관세를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25%에서 100%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의 관세도 각각 50%, 25%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은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가결됐고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혁신협회는 이 법안이 소비자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고려를 해서 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정치권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하원이 중국 DJI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를 했고요.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14억 9천만 유로의 반독점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서비스 애드센스를 통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위가 구글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계약 조항이 혁신을 저해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약 4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두 회사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력한 AI 개발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파트너 국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펀드는 아부다비 정부 지원 AI 투자 업체 MGX가 운용합니다. 엔비디아도 자문으로 참여하고요. 젠슨왕 CEO는 AI 인프라 수요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산업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요. 블랙록 CEO는 장기 투자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메타가 청소년을 위한 안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요. 팔로우하거나 마팔된 계정에서만 메시지와 해시태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SNS의 청소년 중독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는 메타의 중독성 문제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메타는 60일 이내에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10대 계정으로 전환을 하고요. 유럽연합에는 올해 말에 적용이 됩니다. 이 계정은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가 없고요. 60분 이상 접속 시 알림이 뜹니다. 또한 부모 감독 기능이 강화돼서 부모의 허락 없이 설정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2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보청기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FDA는 경도 또는 중증도 난청이 있는 11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이 제품이 전문 보청기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iOS 18로 업데이트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에어팟 프로2를 연결하고 약 5분간의 청력 테스트를 거치면 보청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보청기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반면에 에어팟 프로2는 약 30만 원대로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대안이 될 수가 없고요.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애플은 올해 가을부터 미국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이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9조 9,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분기 배당금을 8에서 10% 인상해서 주주들은 12월 12일에 주당 83센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배당금 인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수익률은 0.7%에서 0.77%로 소폭 상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우존스 33개 기업 중에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인상으로 비자를 제치게 됩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기준 755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는 애플, 알파벳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기제조사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751 지부는 파업안을 96%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최근 737 맥스 기종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파업으로 손실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회사는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40% 인상과 보너스 삭감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보잉의 생산과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양측은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인도에서 생산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다시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포드가 인도 남부 첸나이 공장을 수출용 차량 제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드는 2021년 생산 비용 증가와 판매 부진으로 인도 내수용 차량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이후에 수출용 생산도 멈췄습니다. 회사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시장을 위한 수출 제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드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공장에서 수출용 엔진을 생산하고 있고요. 첸나이에서는 생산 재개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드의 인도 내 직원 수는 현재 12,000명에서 최대 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공개 매수의 회계 장부 열람까지 고려아연 경영진 압박.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동거를 마감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지난 7월 본사를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으로 확장 이전한 바 있습니다.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두 개 회사 공개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방어에 나설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주식 1.8%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공개 매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면 고려아연 주식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당장 대항 공개 매수를 하거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지분을 매집하는 등 방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공개 매수 기간인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날 공격적인 공개 매수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자 주식시장에서 영풍과 영풍정밀은 상한가를 터치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도 19.78% 상승해 공개 매수가인 66만 원 선을 넘어선 66만 6천 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갈 경우 공개 매수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부담해야 될 자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MBK 파트너스는 공개 매수에 8조 원 규모의 6호 바이아웃 펀드를 활용할 예정이라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의 장악에 나설 방침인데요. 우선 영풍정밀과 동시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고조화돼 영풍과 영풍정밀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고려아연도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만에 한화 AI 칩 계열사 뉴블라 정리한다. 한화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계열사인 뉴블라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한화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에서 한 발짝 물러나거나 신제품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확장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뉴블라 사업 철수와 함께 한국 본사와 영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을 고용 승계 없이 전원 해고할 것이다라는 의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뉴블라는 한화 반도체 신사업의 아이콘격이었습니다. 한화그룹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나 미래 가치가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추가 투자를 중단하기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블라는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개발했던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칩 설계 파트너인 가온칩스와 AI 반도체를 협력 개발했었지만 상용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화의 뉴블라 철수 외에도 최근 삼성과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AI 반도체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거나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대기업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선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달 말까지 모든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비전넥스트와 정밀 기간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사피온에 이어 토종 AI 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늦더위에 9월 에어컨 매출도 취소다. 9월 들어서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예년과 달리 유통가에서는 에어컨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가 몰려든 탓인데요. 통상 에어컨은 8월부터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유통가의 판매 공식이 깨진 겁니다. 업계에선 올해 9월 에어컨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에어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3% 뛰기도 했습니다.
이는 7, 8월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한여름만큼 매출 증가세를 보인 거고요. 유통가에선 9월 에어컨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마저 평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추석 선물로 냉방 가전을 준비하는 새로운 풍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석 선물로 에어컨과 같은 고가 가전부터 서큘레이터, 제습기 등 중저가 가전, 냉감 이불 등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기상청은 5월 초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를 여름철로 규정하는 등 계절별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153% 폭증했고요. 설치 대기도 한여름보다 짧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4, 5월 넘는 역대 최대치를 전망하고 있는데 제습기와 선풍기 등 인기몰이 속에 추석의 냉방 가전 선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 배당, 재투자 가능한 밸류업 ETF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24일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합니다. 이 지수에는 밸류업 예고 공시와 우수한 실적,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약 100개 종목이 포함이 됐으며 이달 30일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거래소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나눠주거나 재투자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수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수 출시와 함께 운용업계의 밸류업 ETF 상장을 지원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수는 분배금을 곧바로 투자자에 지급하는 PR형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 형식인 KRX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 두 종류가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밸류업 지수에는 약 100개 종목이 편입될 거고요. 밸류업을 예고 공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과 주주 환원율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밸류업 예고 공시가 기업을 지수에 편입시킨 건 향후 기업들의 참여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달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100개 종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R과 PR 지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인데 자산운용사들은 이르면 내달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16 보조금 45만 원 책정, LG U+ 기본 프로에 최대 지원한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 3사가 20일 출시하는 애플의 아이폰 16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공개했습니다. LG U+가 최대 공시 지원금을 예고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전작에 대비해서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LG U+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공시 지원금 규모를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최대 4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최대 공시 지원금보다 약 20만 원가량이 높은 수준인데요. LG U+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 판매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급하는 최대 공시 지원금은 26만 원 선이고요. KT는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자에게 공시 지원금 최대 24만 원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가에서도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합니다. 쿠팡은 18일까지 사전 판매를 하고 20일부터는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마트도 A스토어를 통해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T와 KT 각각 26만 원, 24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작보다는 지원금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쿠팡과 이마트 등 사전 예약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주 반등 가능할까?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푹 쉬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현실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긴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동안 소외됐었던 조선업종의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반가운 반등세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연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조선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가장 어떤 최근 장에서의 상승 랠리가 그나마 좀 대형주 중에서도 이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참 8월 달이 참 힘들었던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다른 반도체 그리고 이 자동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변동폭이 있었지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과감하게 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추세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이 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조선주들의 하락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이 좀 많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이 다른 섹터,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나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서 바로바로 파는 그런 그 판매에 대한 그 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 한 척을 만들고 그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 시간과 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이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틀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종을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업종의 이 파는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민감한 업종이라고 좀 판단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선주들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크게 좀 훼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조선주들에 대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주가 8월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다만 이번 반등의 배경으로 신조선가 지수 상승세의 지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반등을 보이기 전에 약세 흐름은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환율 하락에 따른 차익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 여쭤볼게요. 우선 지금 이 조선 이 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적으로 거의 100%죠. 이 달러로 지금 그 교환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좀 하락했을 때 조선 업체들이 받는 대금에 대한 부분이 이 약간의 좀 환율에 대한 하락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조선 쪽에서의 이 받는 그 수주가 되고 있는 이 조선이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쪽에서 이제 바뀌는 친환경선 한마디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성과로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수주로 받는 이 성과에 대한 마진 부분은 이 달러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회하고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조선 업체들의 흡수합병이 살벌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좀 경쟁력에 있어서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환율 하락 또 이제 중국 조선들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선반영 상품이긴 하지만 너무 초반에 이 부분의 우려감이 너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당선에 대한 우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주들도 이런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 에너지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결은 좀 틀리겠지만 이 에너지 확보에 의한 이 조선주들에 대한 물동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 우려감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기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근데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요인들이고,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조선주들의 이 밸류적인 측면이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뭐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에 대한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컷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에 대한 이 낙폭이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우선은 약세 원인을 두고 봤을 때 환율 하락 그리고 흡수합병 중인 중국 조선사들과의 경쟁력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내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 업황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50bp 인하 결정을 지었습니다. 경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는 하락 흐름을 연출했는데 오늘장 에선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업종이 경기를 많이 탄다라기보다도 우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수주 잔고로 보면은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4년째 지금 수주 잔고를 좀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조선 쪽에서의 기업들을 제치고 상반기 수주를 1위를 달성한 만큼 지금 이 수주만 봤을 때는 이 실적적인 측면에 몇 년간은 좀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어떤 수주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지금 하반기 때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컨테이너선과 일반적인 저가에 대한 선사에 대한 부분, 선사가 좀 약간 밑에서 좀 깔아뒀다고 한다면, 지금 LNG 선을 비롯한 이 친환경 선 쪽으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몇 년치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장, 또 이제 마진 부분을 좀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은 이 조선주들에 대한 기업들이 다른 이 섹터에 비해서는 이 실적에 대한 훼손성은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해양 플랜트나 이쪽에서 또 이제 미국 MRO 쪽에서의 얘기도 많이 들렸던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 조선에 대한 배에 대한 어떤 수주라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섹터에 대한 사업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우리나라의 강점은 일반적인 풍력 기업들과 함께 이 조선 업체들의 같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메커니즘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업종의 저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호적인 시장 상황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가, 고부가 가치 선사와 친환경 선사 선별 수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우려감을 얻고 있는 게 파업에 대한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파업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이건 역시도 악영향을 낳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라인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서 조선 업종의 장점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조선 업종의 지금 가장 큰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지표에 대한 악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 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파업에 대한 여파 부분이 저는 가장 크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파업에 대한 이 조선 기업들의 노사 간의 어떤 해결적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추석 전에 약간의 좀 임단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좀 될 가능성도 좀 있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만 잠정적인 합의안만 좀 이끌어냈었고 나머지 그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 합의가 안 된 상태면은 당연히 뭐 파업이라는 부분은 좀 센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업체들이 앞서서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기일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이었죠. 이 하나오션 쪽에서의 이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오션의 피해 금액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파업에 대한 이 손실액 같은 경우가 거의 8천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만약에 물론 이제 역으로 얘기했을 때 이 협의가 빨리 되면서 원활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이 길어졌을 때의 재무적인 손실액 이런 부분은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뭐 임금이나 이쪽에서의 그 협정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던 이 협의에 대한 내용 부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좀 잘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파업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게 바로 조선기자재입니다. 움츠리고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 함께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반 기업들의 수주가 탄탄해지면은 조선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수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방 조선사들의 뒤이어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선 산업이 약간 좀 하향 산업이었을 때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슬림화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굳건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방 조선 기업들이 주가가 가고 후행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상반기 때는 좋았잖아요. 조선주들. 근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기 전이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좀 슬림화가 뭐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LNG와 관련된 보능재 기업들 또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오히려 좀 더 슬림화하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좀 많은데요. 우선 이 한 개를 꼽기에도 좀 약간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튼튼한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LNG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화인텍 그리고 한국화분에 대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조선뿐만 아니라 이 해양 플랜트까지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태건 같은
이런 피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진중공업을 조선기자재 업체에서는 이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배에서의 탱커 그리고 이런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든 이 조선 어떤 배 같은 경우에도 탱크나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그런 기자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선이나 일반적인 배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았을 때도 이 세진중공업 쪽으로의 이 추가적인 그 시장 쪽에서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세진중공업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HD 현대 쪽에서의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때는 이 하나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도 수주가 지금 나와줬던 상황을 보면 세진중공업이 이 고객사가 지금 다변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더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부지까지 좀 확보를 하면서 이 생산 능력을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기자재 업체들 안에서는 세진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선 뭐 3사 어떻게 크게 보면 하나오션까지 하면 조선 5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조금씩 매수 관점을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더욱더 긴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팅과 관 이음새 쪽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 탑픽은 세진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일면 이성웅 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건설 9월 Q 지표의 반등,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2024년 7월 국내 건설 수주를 살펴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누계로는 3.1%가 감소한 수치고요. 건설 수주가 2달 연속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주거용 착공 면적은 기저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증가를 4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건설 수주 증가는 토목 부문의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공장 설비와 발전 송배전 수주, 호조에 힘입어서 토목 수주가 YOY 기준으로 77%를 넘게 기록했으며 비주거용 건축은 27% 증가, 그리고 주거용 건축은 12%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건축 수주 중 신규 주택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요. 건축 허가 면적, 주택 인허가율 등 선행 지표도 7월 기준으로 두 자릿수 반등을 나타냄에 따라 Q단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지표 살펴보시죠.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은 8월 말 기준에서 33만 세대이며 현재까지 16만 세대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물량인데요. 이는 작년 상반기 분양 공급 가뭄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월별 공급 계획 및 내년으로의 이연 물량 감안 시 연간으로 23만에서 25만 세대 수준의 공급이 예상되며 작년 21만 세대 대비 10에서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외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다려지는 수주 소식인데요. 중동 발주 시장 살펴보시면 2024년 7월 메나 지역이라고 부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프로젝트 계약액은 약 2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2% 증가한 수치입니다. 7월 누계 기준으로는 플러스 19.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7월 누계 기준 1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11%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7월 계약
하락 금액 중 공종별로는 컨스트럭션이 43%, 파워와 트랜스포트가 각각 23.22%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0%, UAE가 18% 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E&A의 피드2 EPC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TPPI의 수주 성과와 대우건설의 대규모 수의 계약 프로젝트를 살펴보시면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그리고 리비아 인프라 재건이 2건 그리고 이라크향 해군 기지가 1.8조 원의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주가와 밸류에이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건설업은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12.4%입니다. 9월 11일 종가 기준 건설업은 YTD 연초 대비 증감률 살펴보셨을 때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2.4% 수준으로 코스피의 마이너스 7%를 5.4%포인트 언더퍼폼 평균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건설업과 코스피의 주가 괴리율은 7월 11일 21.2%포인트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만 8월 기준으로 3.6%포인트 까지 줄어들었고 최근 종가 기준은 다시 7%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셨을 때 HD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YTD 기준 63.7% 플러스 22.2% 수준으로 코스피 대비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반면 삼성 E&A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HD 현대산업개발이 3.0%로 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HD 현대산업개발은 3.61% 상승하면서 25,850원, GS건설도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 E&A도 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을 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거래량 회복이 뚜렷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주택 매매 심리 반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온기 확산 등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50bp 인하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에 우리 금통위에서도 인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방 미분양 그리고 건설사 재무제표 악화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각 사별의 리스크의 유무와 크기를 따져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택 전반으로 관심을 높여갈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선호주와 관심주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종합건설회사고요. 주택과 건축, 토목, 그리고 플랜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GS건설과 대우건설을 관심주로 꼽아봤는데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산업개발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산업에 대한 대도약의 서막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함께 보여줬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연금은 화장품주를 덜고 건설주를 담았다라는 희소식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연이은 악재를 뚫고 건설의 시간이 오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8월 장바구니를 살펴보니까 건설주를 사고 화장품주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8월 지분율 변동률 살펴보시면 1위는 GS건설, 3위는 HD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계속해서 건설주가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난 8월 한 달간 건설주를 집중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장품주와 전력설비 관련주는 비중을 덜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종목은 총 280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 종목은 총 27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율 기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GS건설인데요. 기존 7.41%에서 9.51%로 2.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8월 장바구니의 특징은 건설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건설 업계는 자재가 폭등과 고금리, 부동산 하락 등 악재가 줄줄이 겹치면서 혹한기를 겪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별표 10개를 쳐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BOJ 금융정책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조선주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일면 특징주는 세진중공업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서울경제TV 증시8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